강물처럼 17장 1955년 2월의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맑았다. 아침을 먹은 뒤 루이비 앨리스를 일으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운 뒤 앙상한 팔을 부축해 창가 의자에 앉혔다. 한때 희미하게나마 묻어났던 표정은 이제 읽을 수조차 없어졌지만 창밖에 보석처럼 흩날리는 눈발과 짙푸른 하늘을 내다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 루비 앨리스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빗겨주었다. 루파는 흔들리는 내 손을 내 쪽으로 뻗고서 비단 같은 손끝으로 내 손목을 어루만졌다. 우리의 작고 기이한 우정 덕분에 자기도 외롭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얼마 뒤 루비 앨리스에게 꿀을 넣은 오토미를 먹이고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다시 누비 이불에 데려가 앉혔다. 마을에 후딱 다녀오려고 방한부츠를 신고 파란 양털 코트를 입었다. 두 군데만 다녀오면 됐다. 먼저 체프먼스 슈퍼마켓에 들러 식료품 몇 가지를 산 다음 저니건스에 들러 새도끼 자루를 하나 사올 요량이었다.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 일도 없으니 늦어질 리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날 보고도 고개 인사조차 하지 않은 지 벌써 몇 달째였다. 동네 사람들은 내가 우리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갈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루비 앨리스에게도 매매를 강요하고 그 이득을 몽땅 갈취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이 퍼진 이후로 나는 그야말로 사회의 천덕이가 되었다. 물론 나는 루비 앨리스에게 댐 건설이나 정부의 땅 매수 제의에 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그녀가 평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살다가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긴 진입로를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를 찢을 것처럼 날카로웠던 겨울바람이 어느덧 햇볕에 더워져 포근하게 느껴졌다. 바닥에 쌓인 눈은 경이롭게 반짝였다. 앙상한 미루나무 사이를 찌르레기들이 제잘그리며 날아다녔다. 봄이 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루비 앨리스 집을 지나자 솔밭에 둘러싸인 그 작은 집이 내게 주었던 위안이 떠올랐다. 내가 처음으로 위례 품에 안긴 곳이었고 빅블루에서 내려온 나를 루비 앨리스가 돌봐준 곳이었다.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아쉬움이 평생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곧 물속에 잠겨버릴 풍경에 대한 아쉬움이 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너무나 잔인한 무지의 동네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엔 외로운 노파를 악마라고 아름다운 구릿빛 피부를 지닌 소년을 비열한 무법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분노의 화살이 이제는 나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리움이 아무리 커진다 한들 이곳에 남고 싶을 만큼은 아니었다. 나는 이 동네를 떠날 날을 꿈꾸며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 체프먼스 계단에 올라갔다. 입구에 서서 코트의 단추를 풀고 있는데 조리식품 코너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머리 너머로 체프먼 아저씨가 날 냉담하게 쳐다보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손님 2명이 의자를 돌리자 덧내 부부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타났지만 조금도 겁을 먹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미 면역이 되어 있었다. 밀리 아주머니가 노래하던 내 이름을 부를 때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게 누구야? 토리네시. 덧내 부부는 고맙게도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도 수학철이면 꾸준히 우리 농장에 일꾼들을 보내주었다. 그해 가을까지도 일꾼을 보내주었지만 내가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돈 이후로는 더 이상 복숭아 배달을 주문하지도 노점에 들르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덧내 부인. 나는 밀리 아주머니에게 대답한 뒤 미슈 아저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저씨는 몸통을 휙 돌려버렸다. 아유, 얘는 부인은 무슨 밀리, 그냥 밀리라고 부르래도. 아주머니가 스툴에서 일어나 쓰러지는 나무처럼 내 앞으로 다가왔다. 어찌나 날쌘지 도망갈 틈도 없었다. 이게 얼마만이니? 아주머니는 포옹을 하다 말고 양손으로 내 어깨를 붙잡아 세웠다. 세상에 예쁘기도 하지. 아주머니의 둥근 얼굴은 이제 양배추처럼 주름이 가득하고 창백했지만 우회한 척하는 반달 모양의 갈색 눈썹만큼은 여전했다. 그러나 그 반달 같은 눈도 노래하듯 다정한 말투도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연숙 부엌에서 내가 위례 행방을 물었을 때 더러운 인전놈이라며 서슴없이 혐오감을 드러냈던 게 벌써 7년 전 일이었지만 내게는 어제 일처럼 또렷했다.
체프먼스 슈퍼마켓 입구에 서서 그 가짜 미소를 보고 있으니 내가 과수원과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아주머니와 그토록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지냈던 이유가 새삼또렷하게 떠올랐다. 아주머니는 내게 수학을 잘 마쳤냐고 물었다. 자기네가 일손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한 질문이었기에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아주머니가 날씨를 시작으로 온갖 쓸모없는 수다를 퍼부어대는 동안 내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하는 궁리로 가득했다. 그 대화에서 아직 벗어나기 전에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드러내며 말했다. 아, 그렇지. 오랜만에 동생을 만났으니 정말로 좋겠구나. 따귀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눈이 멍해졌다. 네? 물론 아주머니의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귀로 들어온 그 말은 내 머리로 가지 않고 귀에서 내장으로 곧장 내려가 버렸다. 세스가 돌아왔으니 말이야. 아주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너희 남매에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르겠어. 밀리 아주머니는 장난치는 고양이처럼 내 팔뚝을 툭 쳤다. 다른 사람 입에서 동생의 이름을 듣는 건 몇 년 만에 있는 일이었다. 나는 세스가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고 생각했다. 동네 사람들이 애군을 경계하고 수치심을 들추지 않기 위해 흉작이 들었던 해나 부주의한 콤바인 사고를 굳이 꺼내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얼마를 받았는지 세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 우리 부부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보상금 절반은 자기 몫일 텐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반달 같은 그녀의 눈이 더 높이 굽었다. 세스는 쉰 목소리가 나왔다. 동생의 이름이 목구멍을 불태우는 것 같았다. 세스는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오, 이런 몰랐구나. 화들짝 놀란 척 연기하며 내 팔을 또 한 번 치는 아주머니의 표정은 내게 어쩜 그렇게 멍청하냐고 묻고 있었다. 물론 한동안 거기 있었다지. 프레시노 근처에. 세스가 우리 집 양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근데 이제 몬트로스로 온 지 1년은 좋게 됐을걸. 마을 서쪽 말이야. 옥수수 통조림 공장에서 일한댔나? 경매장에서도 가끔 봤는데 며칠 전에는 영화 보고 나오면서도 봤어. 성격은 참 안 변하지. 세스는 여전히 말수가 없더라. 왜 세스 성격이야. 너도 잘 알잖니. 아주머니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살폈다. 그럼요. 알다마다요. 앞에 있는 면상에 침을 뱉고 싶었다. 딱 하기도 해라. 뭐 때문인지 잔뜩 골이 나 있던데. 상냥한 척하던 아주머니의 표정이 찌무룩하게 변했다. 네가 땅을 판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그 미친 노인네를 데려다가 그네 집도 팔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원. 아주머니는 잔인하게 말을 잠시 멈추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어쨌든 세스가 집에 들릴 거라고 했단다. 나는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세스가 아이올라에 있다니. 밀리 덧내본 내게 제대로 한 방 날리고서 거드름을 피우며 의자로 돌아갔다. 그 묵직한 엉덩이가 의자에 다시 붙기도 전에 나는 그대로 돌아 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찬바람에 발개진 얼굴로 부엌문을 열고 뛰어들어갔다. 숨을 고르거나 신발을 벗을 틈도 없이 곧장 루비 앨리스의 방으로 달려가 냅다 문을 열었다. 내가 무슨 일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손에 흉기를 든 세스가 루비 앨리스 주변을 맴돌고 있을까봐 염려했는지, 이미 습격한 이후에 비비리는 나는 현장을 마주할까봐 걱정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비 앨리스는 내가 나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얕은 숨을 편안하게 내쉬고 들이쉬며 낮잠을 곤히 자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웅크리고 자던 작은 개 2마리가 나른한 듯 눈을 들어 쳐다보더니 금세 다시 잠들었다. 부엌 싱크대로 가 유리잔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유리잔에 가득 채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캔 뒤 한 잔을 더 마셨다. 창문 밖 세스의 로드스터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윌이 죽던 날 밤 이 창문 너머에서 세스의 차가 굉음을 내며 미끄러지듯 지나가던 그 장면은 결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세스가 사악한 얼굴로 또다시 거수경례를 하며 나타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없었다. 응접실에도 위층에도 헛간에도 없었고 옛날에 세스가 돼지들을 돌보던 다 무너져가는 돼지우리에 숨어있지도 않았다. 과수원을 오가는 길에 쌓인 푹신한 눈에는 누구의 발자국도 찍혀있지 않았다. 나는 가능성이 있든 없든 온갖 곳을 샅샅이 뒤져가며 종일 세스가 오는지 살폈다. 세스를 찾아다니지 않을 때는
겁에 질린 개처럼 온 신경을 쫑긋 곤두세우고 경계했다. 커튼이라는 커튼은 죄다 치고 창문과 문도 빠짐없이 잠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달빛 한 줌 없던 그날 밤 10대 시절 여러 날 그랬던 것처럼 침대에 누운 채로 방문 손잡이를 쳐다보았다. 혐오가 밀려들었다. 세스를 향한 혐오였지만 나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남동생을 두려워하며 너무 오랜 세월을 허비한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산막에 간 지 얼마 안 됐던 때를 떠올렸다. 산막 밖에 뭔가 사악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확신에 잠못 들던 긴 밤 뭐가 나타나든 상대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 용기를 냈다. 출산할 때의 공포와 기쁨, 한 생명을 창조해 이 세상에 데려올 때의 기쁨,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기를 눕히고 돌아설 때의 결단을 떠올렸다. 집에 돌아와 아빠를 마주한 일, 아빠에게서 느낀 사랑, 아빠가 떠난 뒤에도 꿋꿋하게 버텨낸 시간들을 떠올렸다. 포치에 늘어놓은 누비 이불의 조각부를 세스의 얼굴로 착각했던 날, 화가 나서 이불을 획 잡아당기며 2번 다시 세스의 괴롭힘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떠올렸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세스가 오고 있때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잿빛 하늘에서 장엄하게 동이 텄다. 무색의 일출이 시작될 때 나는 컴컴한 부엌에서 아빠의 소총을 옆에 끼고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총에 손댄 적은 없었다.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는 수년 동안 총을 건드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총을 쐈던 건 13살 때였다. 그때 아빠는 집 뒤편 울타리에 코카콜라 병을 세워놓고 나를 데려가서 연화문 발을 쏘게 했다. 총 쏘는 게 내키지도 않았고 처음 몇 발은 표적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 그러나 내가 순종적이었던 것만큼이나 아빠의 고집은 보통이 아니었기에 우리 부녀의 사격 훈련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나는 6발을 연거푸 명중시켰고 그제 아빠에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팔을 짓누르는 총의 무게도 기청을 찢을 듯한 큰 소리도 내 얄팍한 어깨를 강타하는 반동도 매캐한 냄새도 싫었다. 심지어 총알이 표적에 적중하는 것조차 싫었다. 공중으로 퍼지는 유리병 파편을 보고 있으면 꼭 총알에 파괴되는 삶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총을 식탁 의자에 기대어 세워놓긴 했지만 정말로 쏠 생각은 없었다. 세스가 나타났을 때 총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더 이상 세스가 기억하는 것처럼 약해 빠진 여자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나는 닭에게 모이를 주고 개들의 사료를 챙기고 나무를 하고 루비 앨리스의 아침으로 오트밀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한순간도 총을 멀리 두지 않았다. 농장을 떠나고 싶다는 갈망이 시시각각 커졌고 나는 마침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불안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인지 정오도 되기 전에 부실 바구니 4개를 가득 채울 만큼 짐을 쌌다. 점심을 먹자마자 다시 짐을 챙겼다. 갑자기 이삿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졌다. 응접실에 놓고 흰 선반에 어머니가 진열해 둔 도자기 십자가를 내리려고 헛간에서 사다리를 가져왔다. 낡은 사다리가 아래서 흔들리고 미걱거렸지만 진열품에 감탄하느라 사다리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추억에 잠겼다. 크리스마스 아침이면 어머니는 해마다 아빠가 선물한 새 십자가의 포장을 뜯으면서도 매번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십자가들은 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흰색 유광 재질이었고 청색 물감으로 칠해진 띠나 꽃, 새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해마다 12월이면 아빠가 저니건스에 가서 시어스 로봇 카탈로그를 보며 특별 주문한 것들이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전통에 담긴 애정을 느끼며 십자가 하나하나를 닦아 포장했다. 수집품 중에 부러진 십자가가 하나 더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나는 더 조심히 옮기려고 그걸 유심히 찾았다. 아빠가 접착제로 붙여둔 깔쭉깔쭉한 염새를 손끝으로 문지르고 있자니 끔찍했던 크리스마스 아침이 떠올랐다. 그날 놀림을 받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한 세스가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어 켈 오빠에게 던졌다. 어머니가 받은 선물이 응접실 벽에 부딪히더니 조각난 채로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는 응접실에 정적이 깔렸다. 어머니는 그저 이를 악문 채 움켜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세스가 골을 부릴 때면 되게 화를 내던 어머니였는데 그날은 그저 슬퍼 보이기만 했다. 아빠는 우리 셋 모두를 응접실에서 쫓아냈고 나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 내내 아벨의 마구간에 들어가 펑펑 울었다. 접착제로 붙인 십자가를 손에 들고서 오래전 그날의 울적함에 빠져있는데
선반이 다른 십자가 뒤에 엎어져 있는 나무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버드나무 가지 2개를 겹쳐 빨간색 크리스마스 띠로 가운데를 고정시켜 만든 십자가였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물건의 존재가 단숨에 기억났다. 그건 세스가 어머니에게 만들어준 십자가였다. 그날 식탁에 흑설탕을 발라 구운 햄을 차려낸 부엌으로 불려 들어갔을 때 세스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리본이 엉성하게 묶인 상자 안에는 나무 십자가가 들어있었다. 점잖게 선물을 받아준 어머니는 여전히 우울한 얼굴로 선물을 식탁에 올려준 채 식사를 시작했다. 우리가 접시를 건네줄 때까지도 세스는 고개를 푹 숙이고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별식으로 풍성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세스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나는 금이 간 도자기 십자가와 손수 만든 나무 십자가를 양손에 하나씩 쥐고서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2개의 십자가 모두에 동생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세스는 충동적이고 사납긴 하지만 가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행동할 때도 있었고 사랑받는 방법을 잘 모르면서도 항상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 했다. 세스의 지독한 성질과 그로 인한 슬픔이 내 기억을 잠식해버린 나머지 어머니에게 사과에 선물로 줄 버드나무 십자가를 정성껏 만들었을 그 꼬마를 나는 하마터면 떠올리지 못할 뻔했다. 어머니는 그 십자가 2개를 다 소중히 간직했다. 그래서인지 왠지 나도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 것만 같았다. 나는 십자가 2개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들고 가 쓰레기통 안에 떨어뜨렸다. 며칠 후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접시를 닦아 찬장에 넣고 있는데 현관나 포치에서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콩콩콩 3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물을 것도 없이 세스였다. 나는 신경이 곤두서는 바람에 부엌에서 유난스럽게 송종거렸다. 농장에 들이닥치는 세스의 모습을 숱하게 상상해봤지만 정중하게 현관문을 놓고는 세스는 어느 시나리에도 없었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 아빠의 총을 집어들었다. 복도를 지나 거실을 가로지르는 동안에도 세스가 무작정 들어올 수 있을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했다. 수십 년간 보치기둥에 걸어두었던 열쇠를 진작에 치워놓긴 했지만 세스가 자기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다. 창문을 깨고 들어올 수도 있었다. 어깨로 힘껏 밀쳐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세스는 한 번 더,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놓고 할 뿐이었고 그러자 루비앨리스의 방 안에 있는 개들이 한층 사납게 짖어댔다. 용기를 내 거실 창문에 눈을 대고 바라보니 동생이 맞은편 유리창에 골을 갖다 댄 채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나, 비름먹을 문 좀 열어봐. 세스가 창문 너머에서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흘기 쳐다본 게 다였지만 세스는 전보다 더 마른 데다 검고 덥수룩한 수염까지 기르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어른처럼 보였다. 얼른, 날 달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세스가 다시 한번 재촉했다. 안 잡아먹어 누나. 가만히 감정을 추스르고 보니 내가 겁을 먹은 건 나의 아내 때문만은 아니었다. 세스가 무슨 짓을 하든 그 칼끝이 나를 향해 있다면 그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비엘리스를 향해 있다면 나도 확신할 수 없었다. 개들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다시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가 유리창 너머로 세스에게 포치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명령하듯 쏘아붙였다. 세스는 내 말에 기득거리면서도 순순히 내 말에 따랐다. 나는 스웨트를 걸쳤다. 그런 다음 총을 움켜쥐고 문 밖으로 나가자 현관문 손잡이에 잠금용 꼭지를 누른 뒤 서둘러 등짝으로 문을 밀어 닫았다. 세스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쟁걸음으로 현관에서 멀찍이 걸어갔다. 세스가 쉰 목소리로 웃었다. 아니 총이라면 아주 질색을 하는 줄 알았더니 맞아 지금도 그래. 나는 세스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게 총이라는 사실에 흡족했다. 내가 총을 들고 있는 의도를 세스가 알아주길 바랐다. 서로를 탐색하는 사이 긴 침묵이 흘렀다. 눈앞에 있는 청년은 틀림없이 세스였지만 이상하게도 세스가 아니었다. 예전과 똑같이 담배와 위스키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아이올라에서 도망쳤을 때 체구가 땅딸막하고 머리칼이 연갈색이었던 16살 소녀는 이제 진갈색 머리칼과 갈색 수염을 기른 22살 남자가 되어 있었고 얼굴형도 달라져 있었다. 진한 눈썹 사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한쪽 뺨에는 주름처럼 생긴 흰 상처가 나 있었다.
익숙한 회색 눈동자는 여전히 한시도 가만두지 못했지만 웬일인지 내가 알던 것보다 한층 부드럽고 덜 공격적인 느낌이었다.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지만 갈색 캔버스 재킷을 걸친 몸은 늘씬했다. 청바지에 꾀재재한 허벅지 쪽을 쉴 새 없이 문질러대는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손은 때가 묻어 들어왔고 아빠의 손이 그랬듯 마디마디마다 울퉁불퉁하고 두툼했다.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지난 6년간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를 겪었을 게 뻔했다. 보나마나 자기가 자초한 문제였을 터였다. 달라진 내 모습을 세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속을 읽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총을 들고 명령하는 게 이토록 편안한 줄 몰랐고 그 덕분에 다른 것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몬트로스에서 우연히 던네 부부를 만났는데 세스가 말을 꺼냈다. 알아, 밀리 아주머니한테 다 들었어. 세스가 말을 끝내기 전에 내가 말을 끊었다. 그랬어. 둘이 이제 안 친한 줄 알았더니 나는 어깨를 썩였다. 내가 찾아올 거라고 말해주더라. 돈 때문에. 그럼 내가 올 줄 알았을 테니 놀라지도 않았겠네. 세스가 작게 웃었다. 생각보다 늦게 온 것 말고는 뭐. 세스의 욕심을 비꼬는 말이었지만 세스는 마치 우리가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듯이 대꾸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떠날 때는 2번 다시 안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빠 장례식은 안 왔으면서 돈 때문에 그 다짐을 깼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이런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다. 세스가 어깨를 어쓰겠다. 꼭 돈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니고 그럼 왜 왔는데 내가 재촉했다. 할 말도 있고. 세스가 곁눈질로 날 쳐다보았다. 오래전 크리스마스를 망친 뒤 어머니에게 십자가를 만들어 내밀던 그때 그 꼬마의 얼굴이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 남매가 헤쳐나가는 방식은 놀랄 만큼 다르다.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을 때 너무 어렸던 우리 남매는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몰랐다. 어머니, 켈 오빠, 비브 이모가 없는 그 자리에 쇠약해진 아버지와 심술궂게 망가진 이모부만 남겨진 집에서 우리 남매는 평소처럼 각자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며 살아갔다. 나는 순종적인 딸의 역할, 세스는 심통 부리는 아들의 역할이었다. 나나 세스나 그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게 없었다. 그러나 위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소심함이라는 갑옷을 던져버렸고 베이비 블루를 만나면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세스에게는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다렸다. 이 말을 진작 했어야 했는데. 세스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인자네 새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윌은 애도 아니고 인전 새끼도 아니라고. 엄연히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너 따위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랴. 나는 입술을 꾹 깨물며 대답했다. 그래 어련하시겠어. 돈 뜯어내려고 왔는데 네가 무슨 말을 못하겠니? 아니 정말이야 토리 누나. 세스가 거칠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포레스터 데이비스였어. 그 사람이 끈으로. 아무튼 그 사람이 한 짓이야. 내가 벌써 같이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쨌든 내가 그런 건 아니야 정말로. 세스가 알아차릴 만큼 총을 꽉 부여잡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내게 폭력은 화성만큼 멀고 낯선 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폭발하는 복수심이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지워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복수심이 이해가 됐다. 세스가 술에 취해 의기양양하게 집에 들어왔던 그날, 분명 양손에 피를 묻히고 있었을 그날, 그때 도망치듯 기어올라가는 행동밖에 하지 못했던 끔찍했던 그날 밤이 생각났다. 내가 그날 거기 있었으면 나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포레스트 데이비스가 살인에 가담했으리라는 걸 늘 의심해온 사실이었다. 그러나 약해 빠지고 멍청하고 편협한 세스 녀석이 두 손 놓고 가만히 서서 윌이 죽는 걸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어째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고 침착하게 다시 한번 물었다. 못하게 막았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세스는 낡게 낡은 노릇노릇만 한참 쳐다보다가 대답했다. 내가 빌어먹을 멍청이였으니까. 성질만 고약한 바보였잖아.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비비는 거친 소리만 들렸다. 세스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값을 꺼내 손바닥에 대고 툭툭 한 개비를 꺼내더니 입술에 물고 불을 붙였다. 한 모금씩 길게 빨아들일 때마다 담뱃잎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연암은 마리의 잿빛 뱀이 꾸물꾸물 기어오는 모양새로 먹구름이 밀려왔다. 화창했던 하늘이 금세 어두워지면서 눈 위에 기다랗게 그림자를 들이웠다. 매캐한 담배 연기도 차게 식었다. 그치만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건 알았어. 세스가 내 쪽으로 담배 깨비를 흔들었다. 누나, 내가 도망간 이유를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었거든.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가만히 기다렸다. 이제 세스가 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아빠, 이모부, 라일 아저씨를 포함해 온 동네가 알고 있었다고 말하겠지. 우리가 누나까지 쫓을까봐 무서웠던 거잖아. 세스가 침울한 얼굴로 담배를 한 모금 더 깊이 빨아들이고 포치에 재를 떨어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누나를 어떻게 하겠어. 누나랑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스는 말을 멈추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몰래 쫓아갔다가 그 인전 새끼랑 입 맞추는 거 봤을 때 당연히 싫었지. 열받았어. 그래도 누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 인전 새끼가 그런 족속인지 모르고 그런 거니까. 누나를 깨어내려고 온갖 사탕 발림에 베레베를 술술을 쓰는 것도 몰랐을 거고. 그 인전 새끼 역겨웠다. 그런 족속, 사탕 발림, 술수. 어릴 적 나무집에 올라오지 못해 잔뜩 심통에 난 세스를 보면서 켈 오빠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냥 부러워서 저러는 거야. 너랑 내가. 라일 그 자식이 어찌나 숨통을 조여오든지. 데이비스가 동네를 뜨자고 하길래 가기 전에 누나를 얼마나 찾아다녔나 몰라. 참을고 여기저기 안 간 데가 없어. 누나한테 알려주려고. 이제 동네에 데이비스도 없고 그 인전 새끼도 없을 거니까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고 말이야. 믿어줘. 믿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믿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세스의 말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이상을 어서 끝맺고 싶었던 나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대체 여기 왜 왔냐고. 아, 나도 몰라. 세스가 마른 날에 담뱃개비를 던지고 부츠로 짓밟았다. 솔직히 돈 좀 받으려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세스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멈췄다. 아참, 그 미친 에이커스 노인네 우리 집에 있다며. 진짜야? 세스가 현관문을 가리켰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죽었어, 오래전에. 세스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들은 거랑 얘기가 다른데. 나는 어깨를 쓱하고 다시 물었다. 원하는 게 뭐냐고. 세스. 글쎄, 그냥 이것저것 궁금하네. 네가 뜬다면 여기에는 누가 살려나? 과수원 농사는 누가 짓고 물고기가 살겠지. 이렇게 데리고 왔고 싶었다. 물풀도 그렇다 썩어 없어질 거야.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진짜 여길 저수지로 만들지 못할 거라던데. 댐 짓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대. 몰랐어. 땅 팔면 바보라고 다들 그래. 세스가 들었다는 말이 맞든 틀리든 내 알 바 아니었다. 내게는 계획이 있었고 이 삶에서 빠져나갈 구멍도 있었다. 세스가 말을 이었다. 누나가 여기 살기 싫으면 내가 살아도 되잖아. 집 없이 떠돌아다닌 것도 이제 지겹고 솔직히 나만큼 이 과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좋아, 나는 이걸 기회로 삼으려고 세스의 말을 덥석 물었다. 데이비스를 라일 보안관한테 데려가서 자수시켜. 그리고 그날 밤에 네가 뭘 봤는지 다 증언하면 너한테 줄게.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세스가 대꾸했다. 첫째는 수년 전에 죽은 인전 하나 때문에 배심원단을 꾸려주겠어. 세스는 내 반응을 보려고 잠시 말을 멈췄고 내 눈빛을 살폈고 슬픔에 잠긴 내 눈은 그의 말이 옳다고 대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 그렇게 된다고 한들 아무 소용없어. 프레스노에 있을 때 싸우다 죽었어. 데이비스. 세스가 자기 뺨에 있는 흰색 상처를 가리켰다. 그 망할 놈이 까딱하면 나까지 데리고 갈 뻔했다니까. 세스는 또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 일의 정의는 거기까지야. 내 눈이 따끔거렸다. 제발 세스가 가졌으면 했다. 난 여름에 오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니까 그때까지 여기에 콧배기도 비치지 마. 네가 뭘 하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내 멋대로 사는데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여기서 또 보는 날에는 이 집 구석구석에 휘발유 들이붓고 몽땅 태워버릴 거야. 세스가 비웃었다. 과수원은 못 태울걸. 아니, 제일 먼저 불태울 거야. 너는 세스를 오래 보며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언짢아 보이는 세스의 눈은 이 잔혹한 세상을 막무가내로 사는 그에게도
적어도 한 가지 복숭아만큼은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세스에게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는 세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은 얼씬도 하지마.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살 수 있으면 살아. 라이벌한테도 걸려도 내 할 바니고 공무원이 찾아와도 난 모르는 일이야. 무단 침입으로 걸리거나 말거나 그건 알아서 해. 내가 침착하게 대응하자 세스는 어리둥절해야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물에 잠겨버릴 것들 말고는 세스에게 줄 게 없었다. 나무들을 구해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나면 농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세스도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과수원은 이미 사라지고 농가는 텅 빈 채 후회로 올리진 기억만 남아있을 것이다. 내 복수, 미리 받아야 할 정의는 세스가 다시 나타날 그날, 거니스 강이 넘쳐 흘러 이곳의 모든 걸 지워버릴 그날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나는 총을 들고 세스의 가슴을 정면으로 겨누었다. 이제 그만 꺼져. 세스는 나를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칠 대로 지친 데다 괴로워하는 얼굴이 그를 22살이 아니라 80살의 노인으로 보이겠다. 세스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순간 나는 한때 동생을 아꼈던 어린 누나의 애틋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두려움과 혼란을 풀어내고 애틋함만 남기고 싶었다. 동생을 구해주고 싶었다. 동생의 악함과 세상의 악함을 내 선한 행동으로 상쇄하고 싶었다. 나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 내 안에도 생각지 못한 면이 존재할 거라고 세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세스가 터벅터벅 포치 계단을 내딛고 긴 진입로를 빠져나가 미루나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도 나는 총을 겨눈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 저 멀리서 엔진의 경음과 함께 자동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총신을 내리기는커녕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세스가 겨울을 챙겨서 떠나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부터 2주 사이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 군데군데 진흙밭이 되더니 한순간에 땅이 초록으로 뒤덮였다. 그러니 교수님과 학생들이 일크산맥 넘어 새로운 땅에서 정지작업을 마무리하는 동안 나는 이곳에 두고 떠날 고목을 제외한 나머지 나무들의 앙상한 가지를 하나하나 치고 다녔다. 가지치기를 하는 내내 나는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 거라고, 5월이 오면 나도 내 나무들도 파우니아에서 함께 꽃필 거라고 소리내 말했다. 말하는 동안에도 혹여나 실패할까봐 오장이 옥죄었다. 너무나 그리워질 고목의 널찍하고 구불구불한 줄기에 등을 기대고 진흙바닥에 앉아서 손을 모아 기도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건 신이 아니라 누구보다 과수원을 사랑하고 잘 아는 아빠가 들어주길 바라는 기도였다. 축복을 내려주고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기적의 복숭아와 좋은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혹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최소한 노력은 했으니 나를 용서하고 이해해 달라고 기도했다. 3월 첫날 나는 그리니 교수님 학생 4명과 함께 굵은 배 여러 장을 옆구리에 들고 나란히 섰다. 학생 둘이서 조심스레 땅을 파고 뿌리 주변의 흙을 풀며 첫 번째 나무를 뽑는 모습을 나는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땅속에서 나무를 뽑아 올리자마자 나와 그리니 교수님은 곧장 무릎을 대고 바닥에 앉아서 도톰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뿌리에 감탄하며 엉겨있는 흙이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뿌리를 받쳤다. 나머지 2 학생이 서둘러 굵은 배로 그 거대한 뿌리를 감쌌다. 우리는 다 함께 뿌리를 감싼 더미를 외박해 손수레에 싣고 나무를 굴려서 미리 세워둔 평판 트레일러에 실었다. 그러니 교수님이 엄지를 지켜들며 희망의 찬미소를 지어 보일 때까지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속이 약간 메스꺼웠지만 나도 싱긋 웃었다. 트레일러의 평판을 가득 채워보내고 또 새로운 평판을 채울 때까지 우리는 하루에 한 그루씩 작업을 이어갔다. 과수원 땅에 생긴 거대한 구멍들이 마치 찢긴 상처 같았다. 나무가 뽑히고 흙이 찢기고 바위와 뿌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과수원 땅이 무혈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훗날 이곳에 물이 차오르면 마지막 숨마저 고통스러워할 과수원 땅이 걱정되었다. 그러나 내가 산에서 얻은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땅은 지속된다는 것, 필요한 때가 되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없애고 가능할 때 제 모습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래도 푸르스름한 땅거미가 내려앉는
서늘한 저녁 뒤엎어진 과수원에 앉았을 때면 이따금 나는 내가 한 짓에 대해 사과했다. 루비 앨리스는 이제 거의 종일 잠을 잤고 다가오는 변화와 내 계획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보였지만 첫 번째 평판이 가득 채워질 무렵 음식을 건넬 때마다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이올라는 그녀의 집이었다. 저 나무들처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끌려가기를 거부했던 게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했다. 그녀가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루빌레스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감지한 나는 깡마른 그녀와 작은 개들을 아빠의 트럭에 태우고 솔밭 사이에 있는 그녀의 원래 집으로 갔다. 루비 앨리스가 좋아했던 소파에 몸을 눕히고 누비 이불을 덮어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호흡이 점점 짧고 얕아졌고 숨쉬는 간격은 점점 더 길어졌다. 그녀는 푸르스름한 손을 가슴에 포개고 어깨 옆에 웅크린 개 한 마리, 그녀의 몸에 딱 붙어 잠자는 개 4마리와 함께 누구나 바라는 모습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삶과 죽음이 반가웠다. 루비 앨리스의 삶은 너무나 기이하고 독특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내 인생과 겹쳐져 있었고 루비 앨리스의 죽음은 내가 겪은 유일한 호상이었다. 흐르는 강물처럼. 나는 위를 대신해 루비 앨리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지기 속삭였다. 그리고 맹색한데 분명 그녀의 영혼이 떠오르는 걸 느꼈다. 루비 앨리스의 유해를 안장하는 날, 아이올라 묘지에는 최근 우리의 삶이 그러했듯 우리 두 사람과 머리 위에 빅블루가 전부를 다였다. 여름 내내 하얀 데이지가 피어나는 땅, 그녀가 떠나보낸 가족과 내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가족이 수수한 묘비 아래 잠들어 있는 땅에 그녀를 묻는 건 적절해 보였다. 마을이 저수지에 잠길 날이 오면 이들의 유해는 땅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거나 공무원이 약속한 대로 높은 언덕 위에 기념비와 함께 새로 만들어질 묘지에 다시 안치될 것이었다. 나는 루비레스의 옷장 서랍에서 발견했던 오래된 물건들을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아서 휘트 목사님에게 건네며 관을 봉인하기 전에 그 안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목사님은 매장하는 날 아침 장지에서 내게 몇 마디 건네고 싶다고 했고 난 알겠다고 대답했다. 짹짹거리는 참새들과 완벽한 황급빛 햇살이 장지로 가는 길에 동행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 나는 고개를 숙여 묘에 참배했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구했다. 새로운 삶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지난날의 선택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의심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지금을 지나야만 그 다음이 펼쳐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가 없고 초대장이 없더라도 눈앞에 펼쳐진 공간으로 걸어나가야만 한다. 그건 윌이 가르쳐주고 거니스 강이 가르쳐주고 내가 생사의 갈림길을 수없이 마주했던 곳인 빅블루가 끊임없이 가르쳐준 진리였다. 그것이 옳든 그러든 내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내 앞에 펼쳐져 있고 나는 그걸 믿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 장례식을 끝으로 아이올라와 나 사이 인연의 끈이 끊길 것이다. 그러면 나는 곧 내 길을 떠날 것이다. 잘 정돈된 공동묘지에 가까워지자 모여드는 인파가 보였다.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이었다. 20명을 훌쩍 넘는 동네 사람들이 새하얀 단철문을 통해 묘지로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색으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었다. 아직 봉우리를 틔우지 않는 곳 대신 세이지를 리본으로 묶어 만든 다발을 손에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곧 전통적인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목사님은 찬송가를 불렀다. 희끗한 봉우리들이 반짝였다. 동네에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다 함께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불렀다.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미첼 가족, 휘트 형제, 버넷 선생님 부부, 전이건 아저씨,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한 동창 몇 명, 아빠와 함께 일했던 목장주 몇 명, 그 외에 마을 사람 몇몇이 보였다. 상종 못할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어릴 때부터 봐온 점잖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장례식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 그러나 맹목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지켜온 사람들, 모든 게 물에 잠기고 나면 이들이 어디로 갈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이제 무엇을 지키려고 할지,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삶을 살아나갈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묘지를 나설 때 나는 참석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지난 일을 잊고 내 손을 잡아주었다. 만약 위례 장례식을 열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들 중 몇 사람이 나왔을지 궁금해졌다. 그래 전부 다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틀림없이 대부분은 참석했을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내가 마을 사람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잊고 있었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굵은 눈물방울이 되어 두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휘트 목사님과 그의 아들들이 매장을 마친 뒤 까만 트럭에 장비를 싣고 묘지를 떠났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에이커스가의 구획에 놓인 8개의 작은 묘비 사이에 갓 올라온 봉분을 바라보았다. 루비 앨리스가 마침내 가족 곁에 누웠다는 생각에 어쩐지 마음이 놓였다. 우리 식구들은 저 위쪽 풀이 무성한 언덕에 묻혀 있었다. 그리로 걸어가 이름이 크게 쓰여있는 아치형 나무판을 매만졌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맞잡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줄 때마다 나는 언젠가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도 이런 모습이겠거니 생각했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죽음은 고사하고 한치 앞의 삶조차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었다. 3월 중순이 될 무렵 그리니 교수님과 나는 복숭아 나무가 마지막 한 그릇까지 땅에서 뽑혀 옮겨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리고는 마지막 나무들과 함께 나도 아이올라를 떠났다. 닭들이 들어가 있는 닭장을 금색 소파 위에 올렸다. 낡은 트럭짐 칸에 실어둔 소파 옆에는 가정용품으로 가득 찬 부실 바구니들, 복숭아 병조림으로 채워진 나무 상자들, 아빠가 쓰던 과수한 장비들, 일손을 거들어준 학생들이 최대한 빼곡하게 실어준 온갖 살림이 실려 있었다. 그리니 교수님과 학생들은 나보다 먼저 새로운 과수원으로 가기 위해 그들의 차에 짐을 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안에 들어가 보려고 샘문으로 돌아왔다가 이내 걸음을 멈췄다. 진즉의 방마다 들어가 저마다의 고요함을 음미한 뒤였고 내가 남기고 떠날 추억이며 물건들의 용서를 구한 뒤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바구니를 조수석에 실었다. 파란색 띠를 둘러 중요한 물건이 담겨있다는 표시를 해둔 바구니였다. 그 안엔 어머니의 도자기 십자가와 자수액자 성경책이 들어있었고 아빠의 플라넬 셔츠가 들어있었고 루비 앨리스의 누비불 도장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녀의 도자기 인형이 들어있었다. 나는 지방과 마당에 있는 작은 개들을 데려다가 뒷좌석에 태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엌문을 잡아당겨 세게 닫았다. 긴 진입로를 벗어나는 내내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다. 그러나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트럭을 세우고 밖으로 나와 나를 만들어준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야 트럭으로 돌아와 차를 몰았다. 나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 나는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토양이 충분히 강인하기만을 바랐다. 뿌리째 뽑힌 내 나무들이 새로운 곳에서 온갖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는다면 빌어먹을 온갖 불행이 닥치더라도 나 역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